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잡학사전 진행의 노무아입니다. 오늘은 윤자빈, 정다운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미증시 상황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갈 만한 포인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의 예산안이 상원에서 부결되면서 미국 정부에 대한 셧다운 우려가 다시 한번 불이 붙었다는 소식인데요. 그렇지만 셧다운이 꼭 증시 하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5거래일 이상 지속됐던 미국 정부의 셧다운은 역사상 6번, 그리고 그 가운데 4번은 오히려 증시가 상승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셧다운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보다는 어떤 이유로 미국 의회가 예산안에 대해 다른 의견을 보이는지 이 점에 주목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시장을 움직인, 그리고 시장을 움직일 내용들 오늘도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빈 아나운서와 함께 자세한 미증시 마감 시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 마감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37%, S&P 500 지수는 0.49%,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은 0.72% 올랐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하 사이클을 재개하며 투자 심리가 살아난 데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긍정적인 대화를 나누고 또 한국에서 정상회담을 하기로 한 점도 낙관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글로벌 이슈 함께 보면서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시죠. 연준이 지난 17일 금리 인하를 결정한 뒤 투자 심리가 살아나면서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3대 지수 모두 종가 기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연내 남은 두 차례 회의에서도 각각 0.25%포인트씩 추가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날 공개 발언에 나선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올해 남은 두 번의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요. 다만 이 카시카리 총재는 올해 FOMC 정례 회의에서 통화정책 결정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연간 내부에서도 금리 인하 속도와 폭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 위원들은 경기 연착률이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선제적인 완화 기조를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반면 또 다른 쪽에서는 지나친 인하가 물가 안정 노력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음 회의에서는 물가 흐름과 고용 지표가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이날 미중 무역 긴장감이 내려간 것도 시장 낙관론으로 이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에서 틱톡 매각 문제 등 현안을 논의하고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라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루스 소셜에서 중국 시진핑 주석과 매우 생산적인 통화를 마쳤다며 무역, 펜타닐 문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필요성, 틱톡 거래 승인 등 매우 중요한 사안에서 진전을 이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날 것이며 내년 초 중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시진핑 주석도 적절한 시기에 미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날 하원을 통과한 임시 예산안이 상원에서 부결된 점은 연방정부의 셧다운 가능성을 키우며 주식시장에 불확실성을 남겼습니다. 연준이 9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가상자산 시장은 엇갈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발표 직전 오름세를 보이다 0.25%포인트 인하 결정 이후 다시 약세로 전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인하가 이미 시장에 선반영돼 단기 매도세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위험 자산의 호재지만 당분간 가격 조정과 행보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일부 알트코인은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코인마켓캡의 알트코인 시즌 지수는 75를 기록해 알트코인 강세장이 시작됐음을 시사합니다. 국제유가는 1% 넘게 급락했습니다. 10월물 WTI 가격은 배럴당 62달러 선으로 내려앉았는데요. 최근까지 유럽의 지정학적 불안이 유가를 떠받들었지만 상황이 진정되면서 다시 공급 과잉과 수요 둔화 우려가 부각됐습니다. 오펙의 감산 축소, 미국 정유시설 정비로 인한 수요 약화 전망도 하방 압력을 더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수요 둔화와 공급 부담이 맞물리면서 유가가 단기 반등 동력을 찾기 어렵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다음으로 히트맵 살펴보겠습니다. 업종별로는 기술이 1.19% 올랐고 에너지는 1.28%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1조 달러 이상의 거대 기술 기업은 브로드컴과 메타를 제외하면 모두 올랐습니다. 알파벳은 A주와 C주가 모두 1% 이상 오르면서 종가 기준 시가총액이 3조 800억 달러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알파벳의 시총이 종가 기준 3조 달러를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애플은 최신 아이폰 17이 전 세계적으로 판매가 되기 시작한 가운데 가격 인상으로 매출 증대가 기대되면서 주가 3.20% 뛰었습니다. 오라클은 오픈 AI와의 대규모 공급 계약 이후 한동안 숨을 골랐으나 4% 이상 뛰면서 상승세를 재개했습니다. 반면 전날 22% 급등했던 인텔 주가 3% 이상 하락했는데요. 시티가 인텔의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도로 낮춘 것이 영향을 줬습니다. 이어서 주요 기업들 이슈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독일에서 테슬라가 전기차 사고 뒤 화재로 번지면서 탑승자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전동식 차문이 열리지 않아 탑승자들이 탈출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목격자 역시 구조를 시도했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다고 증언했는데요. 이번 사고 이후 독일에서는 기계식 문 손잡이 의무화 청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도로교통안전국도 테슬라 모델 Y의 전동식 문 잠금 문제로 예비조사에 착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이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칩 구매를 금지한 가운데 엔비디아가 미국 정부 최대 주주인 인텔과 손을 잡았습니다. 엔비디아는 인텔의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PC와 데이터 센터용 칩 공동 개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는 미국 반도체 경쟁력 회복과 중국 대만 의존도 축소를 노린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이 소식에 인텔과 엔비디아 주가는 급등했고요. 전문가들은 미국 AI 산업 전체가 수혜를 볼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이폰 17이 공식 판매에 돌입하자 애플 주가 3% 넘게 급등했습니다. 특히 이번 아이폰 17은 배터리 성능 개선과 AI 기능 탑재가 주목을 받으면서 교체 수요를 이끌어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시장에서는 연말 쇼핑 시즌까지 판매 호조가 이어질 경우 애플의 실적 모멘텀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공급망 차질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호조를 보이며 수요가 예상보다 강하다라는 분석이 나왔고요. JP모건은 매수 의견을 유지하면서 목표가 $28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현 주가보다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같은 기대감 속에 애플 시가총액은 3조 6천억 달러를 넘어서며 오랜만에 기술주 랠리를 지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구글이 크롬 브라우저의 인공지능 모델 제미나이를 통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별도의 구독 없이 크롬에서 웹페이지 요약, 일정 관리, 유튜브 검색 등 다양한 작업을 AI가 도와줄 수 있게 되는데요. 캘린더, 지도 같은 구글 앱과도 깊게 연결돼 브라우저 안에서 곧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구글은 경쟁사들이 AI 기반 브라우저를 내놓는 가운데 제미나이를 통해 사용자의 일상 작업까지 대신 처리하는 기능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미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난 미증시 모두 3대 지수 사상 최고치 경신하는 모습 보여줬었는데요. 연준의 FOMC란 이벤트를 안정적으로 소화해내면서 안도랠리 이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두 차례의 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이 시사된 만큼 미중 무역 협상도 진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미증시 이번 주에도 안도랠리 이어갈 전망이 높으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같은 높은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골드만삭스의 경우에는 아직은 버블은 아니다라는 입장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이번 주의 미증시 흐름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살펴봤고요. 이어서 저희는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오늘은 우리 금융생활 속에서 늘 함께하고 있지만 잘 보이지 않는 기업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코스콤입니다. 여러분이 증권사 앱을 켜고 주식을 매도하는 순간 또는 펀드를 가입하거나 채권에 투자할 때 이 모든 과정이 안정적이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뒤에서 움직이는 기업이 바로 코스콤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한국 금융 IT의 숨은 뿌리 같은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스콤은 1977년 설립됐습니다. 처음 이름은 한국증권전산이었죠. 그 당시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증권 거래가 지금처럼 클릭 한 번에 끝나던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거래 주문을 종이에 적고 사람이 일일이 계산기로 맞춰보던 시대였죠. 하지만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오류와 혼선이 잦았습니다. 이걸 전산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시장이 무너진다는 위기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거래소와 증권업계가 함께 만든 전산 전문 회사, 그게 바로 코스콤이었습니다. 결국 코스콤은
한국 자본시장의 디지털 출발선을 열어준 셈입니다. 코스콤이 가장 잘하는 일은 증권거래 전산망 운영입니다. 쉽게 말해 거래소와 증권사, 그리고 투자자를 실시간으로 이어주는 금융 고속도로입니다. 투자자가 매수 버튼을 누르는 순간 주문은 증권사 시스템을 거쳐 거래소로 전달됩니다. 거래소에서 상대 매도 주문과 매칭된 뒤 다시 투자자 계좌로 돌아오죠. 이 복잡한 과정을 순식간에 처리하는 기술, 그게 바로 코스콤의 노하우입니다. 만약 코스콤의 시스템이 멈춘다면 한국 주식시장은 단 하루도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겁니다. 그만큼 시장의 안정성을 책임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하지만 코스콤은 주식 거래만 다루는 회사가 아닙니다. 점차 영역을 확장하면서 종합금융 IT 인프라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은행의 내부 시스템, 보험사의 리스크 관리, 자산운용사의 데이터 관리까지 금융기관이 안정적으로 움직이기 위해 필요한 기반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대규모 거래 데이터를 보관하는 백업센터, 보안 위협을 차단하는 사이버 보안 서비스, 투자자 보호를 위한 리스크 관리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즉, 코스콤은 눈에 잘 띄진 않지만 우리 금융시장이 하루도 멈추지 않게 하는 전력 공급소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시장의 화두는 핀테크입니다. 간편결제, 로보 어드바이저, P2P 투자 플랫폼까지 새로운 기술이 쏟아지고 있죠. 코스콤은 이런 변화 속에서도 핵심 허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핀테크 스타트업이 서비스를 개발하면 코스콤의 오픈 플랫폼을 통해 금융기관과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신생기업이 새로운 투자 앱을 만들었다고 해보죠. 그 앱이 은행이나 증권사 시스템과 직접 연결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보안, 인증, 규제 등 넘어야 할 장벽이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코스콤 플랫폼을 이용하면 이 벽을 훨씬 낮출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은 혁신에 집중하고 코스콤은 안정적인 인프라와 연결망을 제공하는 겁니다. 이렇게 코스콤은 금융혁신의 조력자이자 새로운 서비스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돕는 중간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금융도 디지털 전환이 필수인 시대입니다. 코스콤은 여기에 맞춰 클라우드 서비스와 빅데이터 분석 역량을 키우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증권사마다 비싼 서버를 직접 구축해야 했습니다. 유지 비용도 많이 들었고 보안 문제도 부담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코스콤의 금융 클라우드를 통해 훨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투자 패턴을 예측하고 이상 거래를 탐지하며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즉, 코스콤은 단순히 과거 거래를 처리하는 기업에서 앞으로의 금융을 설계하는 디지털 동반자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요즘 기업의 중요한 화두, ESG 경영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코스콤 역시 친환경, 사회적 책임, 투명한 지배구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전력 효율을 높이고 청년,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를 통해 시장의 신뢰를 지키고 있죠. 단순히 이익을 내는 기업을 넘어 금융시장의 공공성을 지키는 역할까지 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금융 서비스 뒤에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기술과 노력이 숨어 있습니다. 그 중심에서 40년 넘게 묵묵히 금융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기업, 바로 코스콤입니다. 앞으로도 코스콤은 금융과 IT를 잇는 든든한 다리로서 더 빠르고 안전하며 더 혁신적인 금융 생태계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오늘의 기업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금융 IT 인프라 기업 코스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우리 시장의 금융 안전성을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는 기업 코스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금융도 디지털 전환이 필수인 시대다. 이 멘트가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한국 금융시장을 40년 넘게 지지해왔고 한국 디지털 거래 시장의 출발점 역할을 했던 코스콤이 과연 앞으로는 어떤 흐름을 이어갈지 귀추에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글로벌 결제 시장의 흐름 트렌드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넘어가고 있는 만큼 코스콤이 과연 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지 참고해서 투자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나온 이슈들도 한번 짚어봐야겠죠. 자빈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오늘 신문에서 발췌한 기사를 전해드리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이 한국전력공사 채용형 인턴 출신 직원 3,800여 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인턴 기간 동안 성과 연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건데요. 재판부는 채용형 인턴은 정규직과 달리 권한과 책임이 제한되어 있고 교육, 경력 형성 기회 제공이라는 제도 목적상 정규직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같은 공공기관인 한국도로공사 사건과는 결론이 달랐습니다. 도로공사의 경우 인턴에게 예산, 회계 등 정규직과 동일한 핵심 업무를 맡겼던 반면 한전은 교육 중심으로 운영했다는 점이 차이로 지목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인턴십이 정규직 대체 수단이 아니라 교육 프로그램임을 명확히 해야 성과급 차등 지급의 합리성을 방어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지난주에만 삼성전자 주식을 1조 8천억 원 넘게 사들이며 주가가 8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수요 증가와 가격 인상 기대, 그리고 엔비디아향 HBM 공급 전망이 투자 심리를 자극한 건데요. 증권가에서는 삼성자의 목표 주가를 11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외국인 매수세는 환율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한때 1,375원까지 떨어졌지만 영국 재정위기 우려가 커지며 달러 강세가 재차 나타났습니다.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할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수출 지표와 외국인 자금 유입 여부가 원화 흐름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은행이 흥미로운 분석을 내놨습니다. 기준금리를 내리면 집값 억제 효과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는 건데요. 한은이 발표한 이슈노트에 따르면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경우 서울 아파트값은 1년 평균 1.4%의 상승 압력을 받게 됩니다. 다만 금리 인하 이전에 대출 규제 같은 거시 건전성 대책을 강화한다면 이 같은 상승 압력을 줄일 수는 있지만 인하 이후에 대책을 내놓으면 효과가 절반에 그친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 요인을 보면 금리 영향이 20% 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보고서를 두고 한은이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을 요구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10월로 예상된 금리 인하 시점이 11월로 늦춰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유행 의존도가 높고 마진율이 낮아 매출이 20-30%만 빠져도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는 10월 31일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 전 세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약 6년 만에 직접 만나기 때문인데요. 두 정상이 동시에 한국을 찾는 건 2012년 이후 처음입니다. 이번 회담은 미중 무역 협상 타결 가능성과 맞물려 올해 최대 외교 이벤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대중고율 관세 유예 시한이 11월로 다가온 만큼 경주 에이펙이 합의 발표의 무대가 될 수 있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틱톡 매각 문제가 급 진전된 것도 정상회담 성사에 힘을 보탰는데요. 우리 정부는 환영의 뜻을 밝히며 지원 의지를 밝혔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관세와 펜타닐 문제 등 미중 간 이견이 여전하다며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한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 전통금융과 실물 기업 운영까지 뒷받침하는 기반 인프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XRP 서울 2025에서 미래에셋 자산운용은 스테이블 코인이 투자와 유동성 관리까지 수행하는 기초 인프라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실제로 블랙록, 프랭클린 템플턴 같은 글로벌 운용사들도 블록체인 기반 토큰화 펀드를 속속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은행권에서는 자금 운용 효율성과 국제 결제망 대체 가능성에 주목했고요. LG전자 같은 비금융사들은 비용 절감과 데이터 주권 확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가 직접 결제와 신용 데이터를 관리하게 된다면 기업과 개인의 금융관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다만 규제와 책임 소재 문제는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로 지적됐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의 뉴스들 알아보는 뉴스브리핑 시간 가져봤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고지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투자의 고수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경제 그리고 주식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국내 증시 어떻게 마감했는지 상황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코스피는 지난주 금요일에는 살짝 숨고르기를 이어갔지만 이번에는 장 초반부터 불기둥 세우면서 다시 상승세 이어갔습니다. 장중 3,480선까지 터치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지난 금요일에는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잠깐 숨고르는 모습이었다면 연이은 상승세로 인한 피로감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줬다, 이런 분석 내렸었습니다. 오늘은 숨고르기 이후 다시 상승세 이어간 모습입니다. 이제 지난주에 쌍끌이 매수로 지수를 끌어올린 외국인과 기관은 오늘도 동반 매수에 나서는 모습 보여줬었습니다. 반면 개인은 차익 실현에 매도 우위를 보였었는데요. 우선 개인이 7,017억 원어치를 팔아치우면서 매도 우위를 보였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에 나서면서 다시 상승장을 주도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오늘 코스피 3,468.65포인트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동반 상승으로 출발한 코스닥 지수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요, 장중 875까지 오르면서 친고가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장 초반부터 등락을 거듭하면서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장 후반에는 살짝 상승분 반납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장 마감 직전에 다시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결국 874.36포인트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날 코스닥은 코스피와는 상당히 다른 흐름 보여줬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1,475억 원어치를 사들이면서 강력한 매수 우위를 보인 건데요. 기관도 175억 원어치를 사들였고요. 다만 외국인은 830억 원어치를 팔아치우면서 매도 보였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코스닥과 코스피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다음으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입니다. 코스피는 전반적인 상승 랠리 이어가면서 이 같은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빨간불 켜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특히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무려 4.77% 상승하며 강력한 상승장을 주도했는데요. 반면 SK하이닉스는 지난주에는 최고가를 경신했지만 오늘은 0.57% 하락하며 약보합세 보였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0.14% 하락했는데요. 이는 국제 유가지수 하락에 따라서 미증시의 전반적인 에너지 업종이 하락한 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 밖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차, KB금융, HD현대중공업들은 전반적으로 약보합세 이어갔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이 7.30%의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이 같은 자세한 소식은 뒤이은 특징주 코너에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에코프로비엠은 반면 0.59%로 약보합세 유지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 밖에 펩트론과 파마리서치,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삼천당 제약 등은 지난주에 이어서 꾸준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이 같은 점 참고하셔서 이번 주 투자 포트폴리오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증시 전반적인 흐름 정리해 봤는데요. 다음으로는 구체적인 특징주 종목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빈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정부의 영화 산업 지원 방침과 기대작 개봉 소식이 맞물리면서 CJ CGV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영화 산업 전반에 대한 정책적 훈풍이 불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주가 상승을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를 찾은 이 대통령은 한국 영화 제작 생태계가 점점 악화되고 있다라는 지적에 대해 정부가 영화 산업을 근본부터 튼튼하게 성장시킬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영화는 단순한 예술을 넘어 하나의 종합 산업이며 이 분야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는데요. 이 같은 발언은 정책 기대감을 자극하며 영화 관련주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여기에 박찬욱 감독의 신작 어쩔 수 없다 개봉도 임박하면서 흥행 기대감이 더해졌습니다. 비록 베니스 영화제 수상에는 실패했지만요. 관객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대신증권 김회재 연구원은 개봉일이 가까워질수록 기대 심리가 다시 형성되는 모습이라며 2차 영화 할인 쿠폰 발음이 시작된 점도 극장주에 대한 매수세를 이끄는 배경이라고 분석했습니다. CJ CGV는 정책, 콘텐츠, 소비 촉진이라는 세 가지 재료를 동시에 품으면서 단기 테마주로서 강한 모멘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 CJ CGV 장 초반 6.9% 오른 5,580원에서 시작했습니다. 장중 한때 11%가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다 현재는 4.79% 오른 5,470원으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CGV가 5,840선까지 터치했지만 5,220원으로 마무리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제 지난 1년간 전반적인 하락세를 유지해 왔다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힘입어 다시 소폭 상승할 여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CGV 관련한 문화 쿠폰 등 다양한 호재가 작용하고 있는 만큼 이 같은 점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알아볼 특징주 바로 LG이노텍인데요. 먼저 그 전에 혹시 자빈 아나운서 지금 어떤 핸드폰 쓰고 계신가요? 저는 아이폰 쓰고 있습니다. 아이폰 혹시 몇을 쓰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아이폰 11을 쓰고 있습니다. 아이폰 11을 아직까지 쓰고 계시다니 이게 네. 아직 고장이 나지 않았나 보네요. 근데 이제 고장이 날 것 같아서 네. 이번에 아이폰 17이 또 새로 나왔잖아요. 네. 아이폰 17로 바꾸려고 합니다. 네, 왜 이 소식을 여쭤봤냐면 바로 아이폰 17의 급등 소식과 LG이노텍이 겹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네, 우선 전반적으로 아이폰 17 소식 공개 탄력받아서 LG이노텍이 수혜를 보는 모습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이후 영업이익은 쭉 내리막을 걸었었는데요. LG이노텍의 영업이익이 내년엔 다시 오름세로 전환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분석의 배경에는 두 가지 포인트 짚을 수 있습니다. 먼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주요 고객사인 애플의 아이폰 17 시리즈가 초기 예상보다 반응이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년 가변 조리개 탑재로 어셈블리에 대한 부가가치가 개선될 것이라는 점이 있었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LG이노텍은 장 초반 전거래일 대비 8.27%나 상승한 191만 1,100원 선에서 거래되는 모습 보여줬었습니다. IM증권은 LG이노텍에 대해서 올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6.5% 증가한 5,610억 원, 그리고 내년은 6.4% 늘어난 6,980억 원으로 추정된다면서 이럴 경우 2026년 기준 5년 만에 증액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따라서 목표 주가를 종전 22만 5천 원에서 23만 원으로 옮겨 잡는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이번 시리즈의 성과가 전작과 비슷하거나 부진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실제로는 판매 호조를 보이고 있는 만큼 LG이노텍이 앞으로도 수혜를 이어받을 수 있을지 그 전망이 주목됩니다. 그리고 지난 2022년 이후 3년간 아이폰 후면 카메라의 업그레이드는 12MB에서 48MB로 그 화소수의 상향에 집중해 왔었는데요. 이는 이미지 센서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졌고 결국 LG이노텍의 수익성에 타격을 줬었습니다. 이미지 센서 가격의 인상분을 카메라 모듈 가격에 온전히 전도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내년에는 화소수 상향을 멈추고 메인 카메라의 가변 조리개가 탑재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카메라에 새로운 부품이 추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셈블리 작업의 부가가치가 개선될 수 있다는 변화, 이 같은 점 참고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특징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빈 아나운서, 이번엔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북핵 동결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부상하면서 남북 경협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JST나는 개성공단 입주 이력을 보유한 대표적인 경협 수혜주로 투자자들 사이에서 매수세가 집중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국제 무대에서 북핵 동결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생산 재개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핵 동결이 비상조치로서 현실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당장 폐기하지 않더라도 생산을 일시 중단하는 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던졌고요. 이러한 발언은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져있던 한반도 정세의 변화를 암시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외교적 수사에 그치지 않고 남북 경제 협력 가능성을 다시 한번 열어젖힌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특히 JST나는 과거 개성공단 입주 경험이 있는 데다 생산 라인 재가동 여력이 있다는 점에서 단기 테마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협 이슈가 부각될 때마다 수혜주로 이름을 올려온 종목입니다. 정치적, 외교적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이번 발언이 투자 심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경협주 전반에 훈풍이 불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JST나는 주얼리, 핸드백, 시계 브랜드를 보유한 패션 기업으로 대표 브랜드로는 로만손과 JST나가 있습니다. 전국 유통망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실버 주얼리와 프리미엄 라인업을 중심으로 브랜드 리뉴얼의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북핵 동결 이슈와 맞물려 경협 기대감과 기업 자체 성장 스토리까지 동시에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 JST나 장 초반 4.68% 오른 3,800원으로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11.02%가 오른 4,030원으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북한 관련 테마주인 JST나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제 작년에는 북한과의 관계가 동결되면서 전반적인 하락세가 이어졌다면 올해 북한과의 관계가 개선됨에 따라서 JST나도 상승하는 실적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업의 이미지 때문인지 JST나가 북한 관련주인지는 모르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요. 이 같은 연관된 흐름 보이고 있으니까 항상 참고해서 투자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바로 제약 쪽 소식입니다. 바로 오늘은 D&D 파마텍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었는데요. 이 같은 배경에는 화이자의 메세라 인수가 있었습니다. D&D 파마텍의 주가는 22일 장중 상한가를 기록했었습니다. 미국 제약기업인 화이자가 비만약 개발사인 메세라를 인수한다는 보도가 이어졌기 때문인데요. D&D 파마텍은 GLP-1, 즉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1 플랫폼을 메세라에 기술 이전하면서 북미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해 왔습니다. D&D 파마텍 주식은 이날 오후 1시 35분에는 코스닥 시장에서 21만 4,500원 선에서 거래되는 모습 보였고요. 전거래일보다 주가가 30%가량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중 주가는 21만 5,500원 선까지 터치하면서 사상 최고가 경신하는 모습 보여줬었습니다. 이날 오전 66만 원 안팎에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지만 화이자가 메세라 인수 때 제시한 높은 기업 가치에 주목한 투자자가 몰리면서 장중에 급등한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이처럼 제약 바이오 관련주는 장중 비슷한 흐름을 이어가다가도 새로운 투자 혹은 합병 소식에 큰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항상 제약 바이오주 관련 투자를 이어가실 때는 관련 일정 체크하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경우에는 화이자가 자체 개발하던 비만 치료제 후보 물질이 임상에서 실패한 뒤 유망한 파이프라인을 외부에서 확보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관련 보도에 집중하시면서 알테오젠 그리고 기타 등등 주식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특징주 역시 관련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빈 아나운서 어떤 주식 준비하셨을까요? 네, 피하주사 제형 항암제 키트루다 큐렉스가 미국 FDA 품목 허가를 받으면서 알티오젠이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며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키트루다 큐렉스는 알테오젠이 독자 개발한 히알루로니다제 기술이 적용돼 해당 기술의 상업적 가능성이 공식적으로 입증됐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맥주사 방식이었던 기존 키트루다4는 약 30분의 투약 시간이 소요되지만요. 피하주사 형태로 바뀐 큐렉스는 투약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킨 것이 특징입니다. 3주에 한 번 1분 정도 걸리는 SC 제형과 6주에 한 번 2분 정도 소요되는 장기 지속형 제형 두 가지 옵션으로 제공되며 환자 편의성과 병원 내 효율성이 모두 개선된다는 점에서 의료 현장의 기대감도 큽니다. 알테오젠은 이 기술을 직접 개발하고 생산까지 담당하고 있어 본격적인 판매가 시작될 경우 발생할 로열티 수익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빠르게 반영되는 모습입니다. 증권가에서는 큐렉스 매출이 본격화될 경우 알티오젠이 연간 1조 원 이상의 규모의 로열티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다양한 블록버스터 바이오 의약품에도 확장 적용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향후 기술 수출 및 글로벌 제약사와의 추가 협력 가능성도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알티오젠은 국내 바이오 벤처 중에서도 단독 기술로 글로벌 상용화에 성공한 보기 드문 사례로 적용되며 기술 가치뿐만 아니라 사업 모델 자체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로열티 기반의 수익 구조, FDA 승인이라는 상징성, 그리고 기술 확장성까지 동시에 부각되며 단기 재료를 넘어선 중장기 모멘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분위기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 알티오젠 장 초반 10.29% 오른 52만 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장중한 때 16%가 넘는 오름세를 보이다 현재는 7.53% 오른 50만 7천 원으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이렇게 알테오젠 종목까지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2030년도에는 매출이 40조 원에 이를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와주고 있는 만큼 이 같은 심리가 투자 심리에 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 1조 4천억 원에 해당하는 마일스톤을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여튼 긍정적인 전망 예상해서 투자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특징주 종목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CJ CGV부터 LG이노텍, JST나와 그리고 D&D 파마텍, 알테오젠 등 다양한 섹터 살펴보았습니다. 저희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특징주의 방향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인물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인데요. 다운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여러분,
아침에 문을 열었는데 갓 수확한 채소와 신선한 고기가 문 앞에 놓여 있다면 어떨까요? 이제는 너무 익숙한 풍경이 됐죠? 바로 새벽 배송이 만들어낸 변화예요. 우리가 잠든 사이 물류센터는 밤새 움직이고 배송기사는 분주히 집 앞까지 달려옵니다. 이 혁신의 시작에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마켓컬리 창업자 김슬아 대표예요. 오늘은 그녀가 어떻게 이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냈는지 그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김슬아 대표는 1982년생입니다. 미국 명문 웰즐리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했고요. 졸업 후에는 골드만삭스에서 금융을 경험했습니다. 이어 맥킨지 컨설턴트로 기업 전략을 다뤘죠. 글로벌 무대에서 경력을 쌓으며 남들이 부러워하는 커리어를 만들었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내가 직접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싶다. 바로 이 마음이 창업의 출발점이 된 겁니다. 2015년 김슬아 대표는 결심을 내립니다. 바로 마켓컬리 설립이었어요. 아이디어의 출발은 단순했습니다. 좋은 음식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자. 하지만 신선식품 유통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기존 유통망은 비효율적이고 시간이 오래 걸렸거든요. 이대로는 소비자에게 신선함을 보장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법을 고민합니다. 그것이 바로 새벽 배송이라는 전혀 다른 모델이었죠. 새벽 배송은 당시 업계의 상식을 깨는 아이디어였습니다. 밤 11시까지 주문하면 다음날 아침 7시 전에 문 앞 배송.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방식이었어요. 하지만 김슬아 대표는 확신했습니다. 소비자가 원한다면 시장은 반드시 따라온다. 물류센터 자동화, 냉장 냉동 시스템, IT 주문 관리, 이 모든 걸 새벽 배송에 맞춰 새롭게 설계한 거죠.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소비자들은 열광했고 새벽 배송은 곧 한국 유통업계의 혁신으로 자리 잡습니다. 마켓컬리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창업 몇 년 만에 매출은 수천억 원을 넘어섰죠. 투자자들의 러브콜도 이어졌습니다. 김슬아 대표는 단숨에 유니콘 창업자 대열에 올랐습니다. 새벽 배송은 이제 업계 표준이 되었고 대기업들까지 뒤따라 뛰어들었어요. 하지만 소비자들은 여전히 컬리가 먼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브랜드 충성도가 높았던 거죠. 김슬아 대표는 우리가 만든 길이 곧 시장이 된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성장의 이면에는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새벽 배송은 비용 구조가 복잡했거든요. 물류센터 운영, 인건비, 친환경 포장재까지 모든 것이 기업에 큰 부담이 됐습니다. 적자 논란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과연 지속 가능한가? 라는 질문도 따라붙었습니다. 하지만 김슬아 대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단기 성과보다 장기적인 가치가 중요하다. 그는 소비자 경험에 집중했습니다. 신뢰를 얻으면 수익은 반드시 따라온다고 믿었던 겁니다. 김슬아 대표는 단순히 돈을 버는 기업인이 아닙니다. 그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어요. 포장재를 줄이고 재활용 가능한 소재를 개발하고 친환경 물류를 실험했습니다. 또 청년 창업 지원과 협력사 상생 프로그램도 추진했죠.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앞으로 마켓컬리는 단순한 유통업체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라이프스타일 기업으로 거듭나려 합니다. 이것이 김슬아 대표가 말하는 컬리의 미래예요. 여러분, 마켓컬리는 단순한 쇼핑 앱이 아닙니다. 새벽 배송이라는 새로운 문화를 만든 기업이죠. 우리가 잠든 사이 더 신선한 내일을 준비하는 기업. 그 중심에는 늘 도전을 멈추지 않는 김슬아 대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녀의 행보는 한국 유통 산업뿐 아니라 스타트업 생태계에도 중요한 이정표가 될 거예요. 지금까지 마켓컬리 창업자 김슬아 대표 이야기였습니다. 네, 삶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바로 의식, 주라고 하죠. 오늘은 그중에서도 식을 책임지고 있는 마켓컬리 김슬아 대표에 대한 이야기 다운 아나운서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네, 이어서 복잡한 리포트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리포트 브리핑 시간입니다. 자빈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리포트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은 지난 9월 18일 열린 현대차 CEO 인베스터 데이 CID 리뷰와 Q&A 요약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행사는 자동차 업종 전반의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긍정적인 평가가 부정적인 우려보다 더 크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당초 시장에서는 4가지를 주목했는데요. 바로 미국 관세, HB 전략, 로보틱스, 주주 환원 정책입니다. 먼저 관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25%의 관세가 지속된다는 가정하에 현대차는 내년 영업이익률 가이던스를 기존보다 1%포인트 낮춘 6에서 7%로 제시했습니다. 다만 매출 성장률은 상향 조정했기 때문에 관세 부담을 흡수할 수 있을지 10월 3분기 실적 시즌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HEV, 즉 하이브리드 전략입니다. 현대차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하이브리드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판매량이 연평균 20% 성장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작년 CID에서 제시한 장기 전망과 비교해 큰 변화는 없었지만요. 실제 판매량이 안정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 셈입니다. 세 번째는 로보틱스입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중심으로 차량 검증과 조립 자동화의 로봇을 투입해 기존 공장 대비 생산성을 82%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다만 투자 규모나 양산 계획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아쉬움이 남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봇을 통한 차세대 제조 혁신이라는 큰 그림은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주 환원 정책입니다. 현대차는 2025년 총 주주 수익률 TSR을 35% 이상 달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배당금 감소 가능성을 우려했지만요. 실제로는 자사주 매입 규모가 최소 5,50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주주 가치 훼손에 대한 걱정은 줄어든 것으로 평가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주주 환원 정책의 신뢰도입니다. 자동차 업종은 글로벌 경기 둔화와 환율 번수, 그리고 전기차 전환 비용으로 현금 흐름이 불안정할 수 있는데요. 현대차가 35%의 TSR이라는 수치를 직접 제시했다는 건 단순하게 약속에 그치지 않고 투자자 설득을 위한 확고한 메시지를 준 거죠. 이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현대차가 글로벌 완성차 업계 중에서도 가장 주주 친화적인 기업으로 올라설 가능성이 있다라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행사 후 이어진 Q&A에서는 지역별 전략, 로보틱스, GM 협력이 핵심이었습니다. 먼저 지역별 전략입니다. 한국 시장은 정체가 예상되지만 미국을 비롯해 전 지역에서 성장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하이브리드, 대형 SUV, 픽업 트럭, 제네시스를 중심으로 현지 생산을 늘려 대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중국 시장은 최근 고전했지만요. BAIC와 협력 방역, 현지화 전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로보틱스 투자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숫자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운영 효율과 품질 개선, 비용 절감을 위해 제조 기술과 로봇 기술을 통합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GM 협력입니다. 양사는 5개 플랫폼 공동 개발을 통해 80만 대 이상의 생산 물량을 대응할 계획인데요. 향후 추가 협력 기회도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GM과의 협력은 단순한 공동 생산이 아니라 전동화 플랫폼을 공유하면서 리스크를 분산한다는 의미가 큽니다. 완성차 업체들이 EV 전환 과정에서 대규모 비용을 떠안는 상황에서 현대차는 GM과의 제휴로 투자 효율성을 높이려는 전략을 택한 거죠. 이는 앞으로 현대차의 글로벌 경쟁 유치에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서프라이즈는 제한적이었지만 현대차가 관세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성장성과 주주 환원을 동시에 챙기겠다는 방향성을 분명히 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팰리세이드 후속 모델 LX3의 미국 판매 본격화와 자사주 매입은 주가 반등의 트리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대신증권은 현대차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했고 6개월 목표 주가를 27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현재 주가 대비 상승 여력이 여전히 크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더해 현대차가 로보틱스, 전동화, 주주 환원이라는 3가지 축을 동시에 강조했다는 점은 향후 장기 전략에도 시사점이 큽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단기 실적뿐만 아니라 향후 5년 이상 현대차가 어떤 포트폴리오를 가져갈지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상 현대차 2025 CID 리뷰와 Q&A 주요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네, 현대차 관련 리포트 전해주셨는데요. 이번 9월 18일 현대차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는 관세 부담 속에서도 긍정적인 신호가 나왔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 영업이익률 목표가 6에서 7%에 달한다고 하니까요. 이미 주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종목의 흐름 자세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투자에 도움이 되는 인사이트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고지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한 줄로 요약해보는 한 줄평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원 아나운서 오늘장을 어떻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간밤 뉴욕 증시가 주요 지수 모두 상승세로 마감한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도 코스피와 코스닥이 동반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상승세 보였다 이렇게 잘 요약해 주셨고요. 그럼 자빈 아나운서 오늘장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연준이 지난 17일 금리 인하에 나서면서 투자 심리가 좀 다시 살아나는 모습이죠. 덕분에 3대 지수 모두 이틀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한 줄 평은 금리 인하에 살아나는 증시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금리 인하의 증시가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잘 요약해 주셨습니다. 더불어 저는 이제 미국 은준의 금리 인하가 이 금리 인하의 훈풍이 투심까지 불어닥치고 있다 이렇게 비슷하게 한번 요약을 해봤는데요. 이번 주에는 주요한 경제 일정들이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 목요일에는 연준의 금리 인하 이후 처음으로 PCE 가격 지수가 발표될 예정이니까요. 주요 일정들 잘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